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긴급 호출이 내려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 서 있었고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김정은은 어떻게 나오고 있지? 도대체 이곳 주한미군 기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사연은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계신 에단 콜린스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복무 중인 육군 장교 에단 콜린스입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미군에 복무해왔고 저 역시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 생활이 제게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프전 참전 용사였고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죠. 집에는 훈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런 가족을 보며 군인이 되는 것이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군인은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체력과 인내력이 중요한 레슬링과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ROTC 군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제 첫 번째 해외 배치는 중동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복무하며 군인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곳에서 저는 전우애와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 본토에서 몇 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고 수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저의 앞길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제가 주한미군으로 배치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생소한 언어,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처음엔 그저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선물해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깔끔한 환경,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를 가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음식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있었고 길거리마다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 그냥 매운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첫 순두부찌개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깊은 국물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 나라 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로 김치찌개, 삼겹살, 불고기, 심지어 청국장까지 도전하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진짜 애정이 시작된 건 한 한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쉬는 날 평택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제 앞자리에 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한국어를 몰라 어색해하는 저를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그게 계기가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배려심, 지적인 매력,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여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왜 한국 여성을 최고라고 하는지 저는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점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인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장모님은 한식을 직접 차려주시면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 예절,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의 한국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깔끔한 편이었지만 한국인의 정리정돈 습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침대 정리는 기본, 신발은 가지런히 정렬, 설거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 처음엔 왜 이렇게 철저할까 싶었지만 이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삶이 더 편리하고 질서정연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최선을 다하더군요. 처음엔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싶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한국식 교육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모습에서 이 나라가 참 정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딸기 농장에 가고 시장에서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장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한때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는 곳으로 변한 것이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군 복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진짜 공동체 정신, 그리고 한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지를 몸소 경험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말 특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미군 기지 내부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워싱턴과 서울이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 영향이 당장 우리 기지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슈가 커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일부 병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죠.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지?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한국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한국이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 돈을 못 벌어주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논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었죠. 당시 협상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냐는 논리를 앞세웠고 한미 관계는 한동안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같은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이 충분히 더 낼 수 있다며 선거철부터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조차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죠. 기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을 당연하게 여기던 병사들조차도 워싱턴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아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오며 이 나라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적인 기술력과 방위 산업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기지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훈련 지원, 인프라 건설, 심지어 미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만 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로 자리 잡으며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시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과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은 핵심적인 전략적 거점이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미군 동료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도 미국을 돕고 있어.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도 세계 최상위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국에서 주둔하는 건 우리한테도 이득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한국을 위해 쓰이는 건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떠나도 괜찮다는 거야? 저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떠나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 바로 중국과 북한이겠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을 잃는 순간 전 세계의 균형이 흔들릴 거야.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을 생각해봐. 단순히 주둔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의 무역, 군사협력, 기술협력이 미국에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어. 한미동맹은 돈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로 봐야 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제 말에 공감했고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가졌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방위비를 부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맹국이라는 것을요.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고 동맹국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그저 미군이 지켜주는 동맹국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며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요. 최근 기지 내부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논란이 격렬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다시금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국 없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요. 지금 세계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경쟁이 아니라 패권을 놓고 벌이는 총력전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도로 키우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을 세계 질서에서 도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선 한국은 군사적으로 핵심적인 전략 거점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반드시 거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에도 미군이 있지만 일본은 직접적인 지상전 경험이 부족한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대치 중인 국가이며 실전 경험과 대비 태세가 철저하게 갖춰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최근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압박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더욱 강하게 동북아 지역을 장악하려 들 것입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한국과 대치하며 조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대만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강한 동맹국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고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낼 준비가 된 강한 국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것은 이 나라가 가진 강한 국민성, 단결력, 그리고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버티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단합하는 힘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미국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미 동맹이란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한미 동맹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한미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이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주둔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제 가족이 있는 곳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2의 고향이며 세계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지에서 일과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곧 모든 병사들에게 대형 스크린 앞에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이런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만 내려지는 법입니다. 전투준비태세 점검인가? 북한 관련 정보 공유인가? 병사들 사이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측을 깨고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김정은은 어떻게 나오고 있지? 스크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을 걸었고 우리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주변의 동료들까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과 통화를 한다고?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보통 미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파병부대와 교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주로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면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미국과 한국은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던 일기 행정부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고, 이는 한미 관계에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느냐며 여러 차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과 군사 자원을 보유한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죠.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 등에서 한국은 글로벌 최상위권 국가였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했죠.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력한 동맹국, 그리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한미군과 통화한 것은 결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에서 여전히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변한 것이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돕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통화 이후 저는 제 동료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일부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왜 돈을 더 받아야 하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동맹국이야. 우리가 떠나면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딜까? 중국과 북한이지. 반대로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가장 골치 아파할 나라도 중국과 북한이야. 이건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야. 미국의 미래 전략이 걸린 문제라고. 그리고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통화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통화 이후로 기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급 간부들은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변화를 체감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작전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휘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배치됐을 때만 해도 주한미군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방어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단순한 방어 역할이 아닌 동북아의 안정을 책임지는 전략적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미군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히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누군가가 말을 꺼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냥 방어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정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강해지고 있다는 뜻인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군의 보호를 받는 국가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국의 전략상 한국은 필수적인 동맹국이 되어 있었죠. 이런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의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급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주둔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고 미군 역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된 전략 변경은 단순한 군사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오랫동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가장 기뻐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과거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했을 때 결국 공산주의 정권이 남베트남을 장악했던 것처럼 미군이 빠져나간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무리한 도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전략적 동맹으로 자리 잡는다면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군 내부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방위비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우리가 계속 지켜줘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나라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역할, 한미 동맹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주한미군 병사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기지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잡담을 나누던 중 같은 부대 소속의 동료가 한국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민감한 주제라는 걸 깨닫고 머뭇거렸지만 그 동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면 한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나 있을까? 방위비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결국 우리가 다 떠안고 있는 거잖아.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누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 정말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이야? 그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철수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한국이 우리 없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한국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정말 한국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삶을 직접 봐야 해.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기지 바깥으로 나가보면 알겠지만 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운행돼.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갑을 떨어뜨려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이런 나라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동료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야. 미국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일어선 힘이 더 컸어.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까지 세계 최강 수준이야.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동료의 표정이 점점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아내와 함께한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내는 한국인이야. 한국 가정은 단순한 핵가족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유대감이 강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 그런 강한 유대감이 한국을 지금처럼 성장하게 만든 거야. 동료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무너질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함께해야 더 강해질 나라야. 한국을 단순한 보호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착 오적인 발상이야.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저와 동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동료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설득은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가치 있는 나라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군 생활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이곳은 그저 일시적인 주둔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친구를 사귀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 본국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관들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날 아내와 아이들이 평소처럼 저를 맞아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랑 한국에 남으면 안 돼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저 의무감 때문이었을 뿐, 제 진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제 가족 그리고 제 삶이 있는 곳은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위님, 저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관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야. 내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는 끝났지만 저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저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제 결정을 듣고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에단, 이제 넌 한국 사람이야. 환영한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미국은 출생지일 뿐이고 진짜 고향은 한국이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네. 한국에서 군인으로 왔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의 한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나는 미군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심한 반감과 혐한 시위는 빈번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기습 공격을 당하거나 한류 팬들이 조롱받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혐한은 끝났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독일에서 오신 토마스 슈나이더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토마스 슈나이더, 독일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15년째 일본에서 거주하며 국제정세와 아시아의 정치경제 동향을 취재해왔습니다. 원래 제 전문 분야는 유럽 정치였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저는 일본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상 최악의 재난을 겪으며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철저한 규율과 질서정연한 사회 구조에 감탄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하지만 이방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독일인이기에 특별히 차별받는 일은 없었지만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일본 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이 단순한 이웃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취재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선 깊은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두고 영원한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한국 브랜드의 간판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젊은 층은 한류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점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일부 극우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에서 혐한 감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도쿄의 후지 TV 본사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취재했습니다.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일본 TV에서 한국 콘텐츠가 지나치게 많이 방송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문화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 일본인 시위 참가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나라다. 그런데도 한국은 일본을 원수처럼 여긴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혐한 정서가 더욱 조직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다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일본 내 반한 감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며 경제 보복을 가했고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인터넷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글이 넘쳐나고 서점마다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신주쿠의 대형 서점에 들렀을 때 예전처럼 한국을 비하하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한류 관련 도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고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단순히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작용한 걸까?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작용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 사라진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저는 직접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신주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일본 사회가 달라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거리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을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가게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에는 한국 배우와 가수들이 모델로 등장한 제품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주쿠의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점 한편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혐오감을 자극하는 책들이 즐비했고 한국의 몰락, 한류는 거품이다. 한국 경제의 실체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점에서 그런 책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경제 기적, 한류의 성공 비결, 한국 역사 제대로 알기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직업적인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서점 안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일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몇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요즘 한국이 일본에서 화제라서요. 그는 자신을 나카무라 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최근 일본 사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혐한 감정이 꽤 심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제 말에 나카무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을 싫어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이유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활용해야 한다? 나카무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예전처럼 한국을 깔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을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하던 일본인들도 이제는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본 대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류라는 게 그냥 유행 정도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일본 기업들도 한류의 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의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유명한 광고 회사조차 한국의 광고 트렌드를 연구하며 전략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다시 한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한류를 좋아한다고 하면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TV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배우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거리에서 보았던 풍경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의류를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 한국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한 일본 남성들, 심지어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나요? 나카무라는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죠. 일본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혐한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도 있고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 혐한은 일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극소수의 의견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 사회가 정말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더 깊이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진 이유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와의 대화를 통해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혐한이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단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뿐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일본 내 극우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다나카 히로시 의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보수 정당 소속으로 과거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일본 내 여전히 남아있는 혐한 세력의 속내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다나카 의원은 저를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에 뒤처졌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죠. 제 말에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숫자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을 뿐이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은 언론의 과장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웠던 건 과거처럼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던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논조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졌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정부는 이제 혐한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혐한 감정을 부추기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고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놓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젊은 층은 한국을 좋아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억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서 일본 극우 세력의 복잡한 심리가 엿보였습니다. 혐한을 조장하는 것이 과거처럼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우 세력과는 달리 일본의 일반 대중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일본 내 혐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해줄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이곳은 일본 내에서도 한국 거리로 불리는 곳으로 한국 음식점과 케이팝 샵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젊은 일본인들이 한류 문화를 소비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점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너희 일본인이 맞아? 왜 한국에 빠져 있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냐? 고개를 돌리자 50대로 보이는 일본 남성이 젊은 일본 여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들고 있는 한 여성을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면 일본 문화를 소비해야지.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일본 남성이 그 극우 남성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극우 남성은 화가 난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속삭이듯 말하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나 그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한국 좋아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극우 남성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였다면 극우 남성이 저렇게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그를 말리거나 반박하는 일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혐한은 더 이상 일본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혐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변화가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흐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자리 잡은 또 다른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남성이 시노쿠보 거리에서 젊은 일본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건 확실했지만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류가 인기라서?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한국식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도쿄에서 한식 카페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를 직접 경험한 인물로 최근 몇 년간 일본인 소비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준영을 처음 만난 건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말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토마스 기자님,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 실감이 나시나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감지되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자리 잡은 건가요? 박준영은 제 질문에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메뉴판 한번 보시죠. 메뉴판을 펼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메뉴가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버터브레드, 수제 인절미 라떼, 쌍화차 같은 메뉴들이 일본 고객들을 겨냥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요? 제 질문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식 디저트나 전통차 같은 건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며 신기해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젊은 층은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더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시노쿠보 거리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한국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 예전에는 어땠나요? 박준영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가게에 들어오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류가 유행한다고 해도 막상 한국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남성들은 내가 왜 한국 음식점에 가야 하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게 변한 겁니까? 네,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류가 그냥 유행 정도였어요. K-팝이 인기라거나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류는 이제 일본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유명 백화점 체인 중 하나가 새로운 F&B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준영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식 카페 브랜드를 백화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류의 성장세와 한국 스타일의 카페가 일본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식이라는 브랜드 콘셉트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 관계자들은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류가 인기긴 하지만 한국식 카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준영은 그들에게 직접 시장 조사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화점 관계자들은 시노쿠보와 하라주쿠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거 뭐야? 한국식 디저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 하라주쿠의 한 유명한 한국식 빵집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에서는 한국식 크로플을 파는 가게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하루에 수백 명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식 브랜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도 있겠군요. 그 결과 박준영의 한국식 카페 브랜드는 일본 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고 오픈 첫 달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내 주요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굳이 한국 시장을 신경 써야 할까? 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시장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패션, 화장품, IT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전자제품 브랜드는 한국 스타일의 광고 모델을 기용하며 한류 감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제 말에 박준영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박준영과 헤어지며 저는 다시 한번 일본 사회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류라는 것이 단순한 유행으로 취급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주요 산업과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일본 사회가 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준영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의 기업들이 점차 친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왜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여전히 한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까? 과거 일본은 아시아 대중문화를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의 음악, 애니메이션, 패션,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J-팝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일본 대중문화는 점점 그 위상을 잃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일본 음악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한 프로듀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지만 요즘은 업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J-팝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오직 일본 내수 시장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CD 음반 판매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스트리밍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K-팝은 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형 기획사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K-팝은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지만 J-팝은 여전히 일본 안에서만 소비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하기 어렵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유통 방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일본 아이돌 그룹들은 여전히 비주얼과 캐릭터 중심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 실력보다 성장하는 모습과 팬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K-팝은 엄격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수준 높은 보컬과 퍼포먼스를 갖춘 아티스트를 양성했습니다. 일본식 아이돌 문화가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서는 K-팝과 비교당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음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와 영화도 과거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방송국의 드라마 PD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드라마를 제작해도 시청률이 형편없어요. 반면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는 연일 화제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일본 드라마는 아직도 20에서 30년 전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출과 스토리텔링의 진부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연극적인 연출 방식이 많이 남아있고 화면 구성이 답답하며 감정 표현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영화 수준의 연출과 강렬한 몰입도를 제공하며 빠른 전개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로제의 아파트 사건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사건이란 얼마 전 일본의 유명 배우와 제작진이 모여 K-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드라마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식 감성, 촬영 기법, 그리고 빠른 전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드라마는 일본에서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방송국 PD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모습만 베꼈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는 한국식 연출과 분위기를 흉내내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식 제작 방식과 느린 전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방식도 일본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어설픈 K-드라마 흉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해보자는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 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 대중문화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팝은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하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의존하며 변화에 더디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변화의 본질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깔보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취재해왔습니다. 혐한이 사라지고 한류가 주류가 되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본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일본 사회가 정말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걸까? 그러던 중 저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한국 경제를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방송국이 한국 경제를 조명한다고. 과거 일본 방송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를 과장하며 보도했고 한국의 성공을 다룰 때는 일시적인 호황이라는 식으로 폄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는 달랐습니다. 제작진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건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후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는가? 반도체, 배터리, IT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과정. K-팝과 드라마, 영화 산업이 일본보다 더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 일본 기업들이 한국식 마케팅을 도입하는 사례. 한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현상. 제가 직접 방송국 관계자를 인터뷰해보니 그들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내부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요? 방송국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은 언젠가 다시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게 될 거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말은 곧 일본 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듣기 위해 저는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야마모토 타카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일본 경제정책 연구자로 과거에는 일본의 산업 우위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주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토마스 기자님, 이제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자신들보다 낮은 나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그의 말은 뼈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일본 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일본이 기술을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마모토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다시 앞지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반면 한국은 유연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이 차이가 결국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일본 사회가 가진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지난 10여 년간 일본 사회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한국에 대한 조롱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처럼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혐한을 외치는 극우 세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적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나라라고 믿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일본만의 현상일까? 아니면 전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한 일본 사회의 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일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는 한국을 인정하고 나아가 배워야 한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식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었고,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며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논조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한류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한류 팬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혐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언제든 다시 변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성장을 멈춘다면,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일본의 태도는 언제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국을 다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잠잠해져 있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일본 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언제든 다시 혐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하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인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며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따라잡을까 고민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배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변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문 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한국. 그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일본 역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